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 2020 양산 소식이 알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우선 20대를 먼저 올 6월까지 계약하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내년에 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프랑스 언론 매체 메타 디펜스는 KF-21 보람에 겉보기에만 모범적이었던 4.5세대 전투기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KF-21이 개발 과정에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갑작스런 KF-21 깎아내리기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자로 KF-21이 떠오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의 숨은 의도와 달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KF-21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하는 프랑스 언론과는 달리 KF-21의 2020 양산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결정과 그 의미에 대해 프랑스 군사 전문지와는 전혀 다른 영국 데이터 분석 기관의 기고문은 어떤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KF-21과 타우러스 미사일의 콜라보는 어떤 파괴력을 갖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지난 4월 8일 이런 기고문을 올려 KF-21 2020 양산을 깎아내린 프랑스 매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KF-21 보람의 전투기 20대에 대한 양산을 승인했다. KF-21 양산 승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KF-21 양산 승인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산 수출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 2032년까지 KF-21 블록 2 버전은 80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공군은 스텔스와 무인기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F-21의 스텔스 설계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앞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주권 영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욱이 KF-21 양산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한국의 국방 분야의 자립을 촉진할 것이며 우방국으로의 수출 기회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최신 항공기 보유 현황 대시보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보유한 현역 항공기의 84%가 평균 기령이 30년 미만인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KF-21 항공기의 도입으로 구형 장비가 단계적으로 퇴역함에 따라 한국 고정익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KF-21 보람의 양산 확정은 대한민국이 국산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해 수출 기회를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와는 전혀 다르게 KF-21 보람의 2020 양산과 한국 방위산업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영국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KF-21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를 구매해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의 타우러스 토러스 미사일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군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이 만드는 타우러스의 진정한 차별점은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에 있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기존 탄두와 달리 메피스토는 여러 층의 물질을 관통할 수 있고 탄두를 작동시키는 신관 FUGE 최적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교량이나 벙커 같은 구조물에 최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목을 메고 있는 것인데요. 또 타우러스 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지 미사일보다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영국, 프랑스의 경쟁 미사일보다 최대 250km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또 스텔스 기술과 설계 덕분에 50m까지 낮게 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산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없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은 유럽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MBDA 독일 도이칠랜드과 스웨덴의 사브가 합작 투자해 제작하는데 생산 라인은 한국 정부의 주문이 있던 2019년을 마지막으로 가동된 뒤 유휴 상태입니다.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됩니다.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F-15K 59기는 성능 개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18대가량씩 성능 개량에 들어갈 수 있어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잘 아는 타우러스의 한국지사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타우러스는 한국방산 기업 LIGNX1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우러스 대표가 KF-21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15K 외에 다른 전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 타우러스 측은 독일 정부와 함께 기꺼이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산하려면 부품부터 만들어야 해서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마지막 생산 물량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타우러스 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60발이나 구매했던 것일까요? 한국은 F-15K의 공대지 미사일로 사거리 280km의 SLAM-ER 47발을 도입했지만 이보다 긴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JASSM의 수출을 반대하고 또 JASSM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은 그 대안으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5K에 타우러스 2발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3년 4월 타우러스 도입 사업을 단독 도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타우러스 제작사와 타우러스 기술 이전 약속과 한국의 순항 미사일 공동 개발 계획을 약속했고 타우러스 KEPD 350K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타우러스 KEPD 350K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유하고 싶어도 못하는 타우러스를 260발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우러스 개발사와 차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전쟁 문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지만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한 나라가 전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스탠오프 방식의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EPD 350K 이 속칭 타우러스 2입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등 범유럽에서 개발 제작한 것이지만 타우러스 2는
한국에서 개발 중이라는 점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과 타우러스 개발사는 기존 타우러스의 무게를 줄여 F-16이나 경공격기인 FA-50에도 장착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며, 더욱 기대되는 것은 KF-21 보라매에도 타우러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F-21이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독일과의 협력으로 타우러스 350K가 개발된다면 이것을 KF-21 블라크 1에 체계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현실화되면 KF-21의 수출에는 그야말로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투기 시장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용 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위해 LIGNX1 기술자들의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MOU 진행 상황에 따라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 등 한국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에 더욱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첨단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인가, 일본이 급기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서두르는 배경에 최근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거르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과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항공 기술력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미쓰비스 스페이스 ZMRJ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2008년 제트기 사업화를 시작해 2013년 첫 제트기를 고객사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6차례나 납품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개발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만 끌어서 이제 최신이 아닌 노후화된 장비품 외에도 해외 부품 제조회사들도 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 맞춘 생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취향에 필요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에 들인 돈은 무려 1조 엔, 9조 5,979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업을 접지 않으면 추가로 수천억 엔이 필요해 결국 채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80인 내외의 일본 최초 상용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했던 프로펠러 여객기 YS-11 이후 일본 최초의 민간 제트 비행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300대의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기를 무려 6차례나 연기했고 개발 완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 항공기 리스 회사인 에어로리스가 미쓰비시와 체결한 스페이스제트 20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지면서 2020년 미쓰비시의 스페이스제트 개발 사업은 동결되었고 이제야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트기 개발 사업은 포기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는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알짜로 불리던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첫 국산 제트 여객기 MRJ의 개발 지연에 이어 조선 및 화력발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적은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차는 197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회사지만 연비 비리 등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닛산 자동차 그룹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다시 제트기 개발 프로젝트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혜로 꼽히는 전투기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콘셉트는 명확하지 않지만 5세대기의 스텔스기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등 영국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영국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인 니온 게이자이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이탈리아를 택한 것은 미국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방위 장비품 개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식 공동개발은 분명 개방적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선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비 부담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40%, 이탈리아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은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일본과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돈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비만 되는 역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욕심을 끝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의 훈련기 공동개발도 타진 중인데요. 여기에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 산업성과 기업들이 약 5조 엔, 약 44조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수소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여객기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은 부품을 교체하며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부터는 한국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은 39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대와 관련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함께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돌류 도세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해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방사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 파견돼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 정비창은 F-35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던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를 이제 우리 공군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성능 개량도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공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입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주포 종주국인 영국을 뛰어넘으며 역수출되고 있다는데 K9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 군 배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 K9의 이집트 수출 확정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이번 소식은 K9 사업이 물밑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군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K9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집트 국가 행사에서 K9이 등장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가량을 한국수출입은행 돈을 대여해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공동 제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등 2조 원대 계약이 물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업계에선 K9 이집트 수출의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진 원인으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기술 수출협의회를 열어 기술 이전 범위를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 군 행사에서 K9 A1EGY로 지라벨이 붙은 자주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K9이 전 세계 방산 지시장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M이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는데 K9이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K9를 구매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자주포 성능과 정비의 신뢰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맞추며 성능을 입증하며 이집트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K9은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로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른 시일 내에 K9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집트 또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최근 K9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그 뒤 하루 5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일원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정보국 문건 중 가자지구 난민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집트군은 곧바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국경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급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 또한 이집트 국경 후방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집트 국경 도시가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에 폭격당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이집트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한 K9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K9의 기술 이전을 통한 이집트 현지 생산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의 착수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 방송에서 이번 이집트 군사 퍼레이드 속 등장한 K9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집트 국민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주포는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데 K9 자주포 일무는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영국에서 도입한 K9 유기압 현수장치 부품을 한국이 역수출하게 됐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방사청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주포형 현수장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술 이전 승인 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엄청난 일로 자주포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이 더 발전시키고 개량해 종주국을 넘어서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군이 신형자주포 사업을 구상할 때쯤 당시 영국이 개발 AS-90 자주포가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AS-92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하면서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주포에도 이를 적용하면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 중에도 사격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부족해 영국에서 AS-90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는 에어로그사 제품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은 엄청난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K9의 현수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심지어 당시 수입된 영국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주포의 기동성을 개량하기 위해 K9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붙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으로 군용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 좀 더 원활하게 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용 차량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투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승차감, 무릎 꿇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AS-90 자주포의 유기압 현수장치를 K9에 적용하려고 하자 막상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반동 제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유기압 현수장치가 영국산 AS-90 유기압 현수장치보다 월등히 뛰어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3에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공개되자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이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K9를 위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라시안 타임즈는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바즈라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도입된다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방산업체 풍산은 K9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했었습니다. 풍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1300여 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K9에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기존 155 포병탄의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병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에서도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에 유독 큰 관심을, 여기에 더해 인도군이 K-21 경전차와 더불어 레드백 장갑차까지 공동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전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렴한 러시아제 경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한국의 K-21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K-21과 더불어 레드백까지 함께 도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방산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레드백까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한 지상군의 수호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즈.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의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이전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존 울비아이지오NUL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즈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년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2 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2 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에서 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랍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 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스 R. 모겐센은 한국의 K2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센은 현재 현대로템과 하나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2 전차는 연간 150에서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0에서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2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에서 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에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5,000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문반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 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